지금은 하단은 통과했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네. 조정받아도 2700선 지지력 테스트지. 지금이 완전 하단이다. 네, 박스권으로. 네, FOMC 이후 여러분들도 페드워치 들어가셔서 7월 FOMC에서 금리나 확률이 얼만큼 움직이는지를 좀 체크해 보신다면 시장을 좀 더 열어놔도 될지 아니면 네. 조금 닫아놔야 될지 좀 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FOMC 이야기하면서 고용 이야기 그쵸. 많이 네. 했는데 고용 서프라이즈가 네. 이렇게 나와버려서 네. 이 영향은 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 시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기대감이 어디 있나, 시장의 기대감이 어디 있나. 어떻게 보면은 이번 미국 고용 지표를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높았고 임금 상승률도 반등하긴 했지만 좀 안 좋게 해석할 여지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ADP 고용 때문에 야 이번에 고용은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금리나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가다가 예상치 못하게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좀 과민하게 반응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실업률은 반등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4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일자리를 줄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좀 보기로는 60만 개 정도가 풀타임 잡에서 줄었고 오히려 파트타임 잡이 20만 개가 늘어서 이건 고용의 질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근데 비농업 취업자 수는 그러니까 기업 서베이는 27만 2천 명이 늘은 거죠. 이거는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쪽들이 좀 네. 좋았던 그림이죠. ISM 서비스업 지수도 굉장히 잘 나왔던 것과 맥을 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좀 시장이 좀 불안정하게 반응을 했던 건 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3.9였는데 4로 상향 조정됐고 이번 달에는 반등한 4.1이 나와서 임금 상승률이 반등을 했네라고 걱정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로 인해서 시장은 좀 더 불안정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후퇴했고 자 그럼 이걸 나쁘게 봐야 될 건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가 둔화되는 사이클에서 좀 튀는 그림들이 좀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서 오히려 6월 FOMC 결과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서두에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 그리고 기대했던 것과 현실의 격차가 좀 시장을 계속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금리나 한 번이라는 우려가 또 들어와 있거든요. 네. 올해 안에 11월에 금리 나고 내년 1월에 금리 날 거다라는 컨센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6월 FOMC 해석하는 과정에선 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을 보니까 네. 실업률이 올라가긴 했는데 네. 백인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졌나 맞습니다. 플랫이고 네, 맞습니다. 히스패닉하고 흑인 실업률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아까 얘기하셨던 근데 그 파트타임이 늘어나고 퍼머넌트가 준 거랑은 네. 또 다르거든요, 또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고 있는 비농업 취업자 수는 기업 서베이고요. 좀 가계 서베이가 있어서 최근 그게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요? 네, 네. 서로 엇갈리는 결과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서비스업이 굉장히 잘 나와서 예상보다 좋았다. 그리고 가계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취약계층들, 그러니까 좀 싼 일자리는 좀 늘어나긴 했지만 좀 취약계층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네. 저는 이번 고용 지표를 보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되게 혼재된 시그널들이 맞아요.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거를 이제부터는 고용이 앞으로 더 좋아지겠다라고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ADP 고용자 수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고용 시장이 너무나도 뜨거웠던 흐름에서 좀 정상화되는 과정을 걷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일시적인 등락 변동성 정도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FOMC에서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지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단적으로 FOMC 하면 또 점도표 그쵸, 이야기들 워낙 많이 점도표. 하니까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점도표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나 스탠스나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제시했던 점도표 분포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24년 정도표는 3번에서 2번으로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25년, 26년은 3번으로 유지하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고민하는 거죠. 뭐 시장은 되게 안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다. 금리는 한 번밖에 안 할 수 있었는데 2번이나 하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제 예상이 틀려서 24년 정도 표가 한 번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거봐 한 번이잖아 라고 하면서 좀 단기 등락은 있겠지만 네. 시장 무너뜨리는 그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확률적으로는 2번 금리 인하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일 텐데 그거는 조금은 중립 또는 약간 비둘기파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20이랑 K나다가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런 상황에서 연준만 매파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달러든지 채권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성을 자극하면서 미국 경제에 불리한 환경들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연준 위원들이 되게 매파적이라고 발언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매파적일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면 페드 스픽이라 그래서 이게 블룸버그에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매파적이면 위로, 비둘기파적이면 떨어지는 그림인데 네. 뭐 12월 FOMC 때 얼마나 비둘기파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레벨 자체를 떨어뜨려 버렸으니까. 근데 최근 5월 중순을 지나면서 연준 위원들 발언들이 조금은 완화적인,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좀 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이 저는 금리 인하 그리고 이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그렇게 막 시장을 흔들어 놓거나 불안정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6월 달부터 QT 양적 긴축 추소를 상한선을 줄여버렸잖아요. 이걸 통해서라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은 완화 쪽이지 다시 긴축 쪽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조금 약간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기로는 그냥 여담으로 얘기했던 건데 자기는 오히려 되게 매파적이면은 금리 인하 금방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하면은 자신들이 원했던 스텝대로 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통화정책 금리 인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네. 해석도 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해석의 영역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앞서 맥락을 봤을 때 지금 4월 말부터 지금까지 금리 인하 한 번밖에 못 할 거야 올해 안에. 그리고 5월 말에는 되게 미미하긴 했지만 금리 인상하는 것도 아니야? 라는 걱정까지도 시장이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럼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24년 정도 표가 2번이 된다면 시장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림. 한 번이 된다 하더라도 단기 변동성이 있어도 시장이 막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아닐 것 같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아마 FOMC는 13일 새벽에 그쵸. 나올 거고 물가는 12일 밤에 우리 시간 나오잖아요. 네. 물가 어떨 것 같으세요? 숫자?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계속 얘기하는데 네. 모두들 여기에 또 관심이 되게 많다는 그렇죠. 거예요. 몇몇 매니저분들은 예상이 맞을 것 같아요? 예상 하회할 것 같아요? 예상 상회할 것 같아요? 이걸 막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가 레벨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저는 조금은 컨센에 부합하거나 약간은 낫지 않을까? 컨센서스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유가 레벨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상품 물가들이 특히 중고차라든지 이건 하락폭이 굉장히 커져 있고 주거비 둔화세도 계속되고 있고 가장 걸리는 게 지금 운송 서비스거든요. 네. 운송 물류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게 꺾일 조짐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어. 이게 좀 변수지 나머지들은 좀 우하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4월 0.3에서 0.1 정도로 크게 떨어지는 그림이고 코어 CPI는 플랫하긴 하지만 전년 대비로 보면 3.6에서 3.5 정도로 둔화되는 그림. 그리고 헤드라인 CPI도 3.4 정도 유지되는 그림. 그러면은 4월에 이어서 5월 CPI까지 둔화된다? 라고 하면은 한 달만 잘 나오면은 7월에도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7월 FMC가 7월 31일, 8월 1일이라서 저는 CPI도 잘 나오고 FMC도
그렇게 시장을 흔들어 놓을 정도의 결과는 아니고 일단 점도표가 2번이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파월 연준의장 발언도 너무 매파적이지만 않다면 이러다 7월 말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해서 보는 변수는 여러분들 페드워치라는 사이트, 잠시만요. 페드워치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 그림을 매일매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 고용지표가 얼마나 좀 시장에 흔들어 놨냐면 21%였던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확률이 8.8까지 떨어졌어요. 네. 단자리 수로 떨어졌는데 저는 이번 FMC를 지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만 가준다면 저는 이 빨간색에 위치한 이게 금리 인하 확률이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좀 시장을 좀 안정시켜주고 그리고 이 레벨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코스피 상단이라든지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흐름들을 조금 더 열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2800선에서 닫을지 그게 좀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빨간색 위치한 금리 인하 확률이 30%를 넘어서 50% 가까이 가게 된다. 그리고 7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 될지 안 될지는 좀 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컨센서스 자체가 에이 7월도 물 건너갔어 금리 인하 없어 라고 했던 심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바뀌면은 채권 금리가 4.3에서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깨질 수 있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도 104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104가 깨질 수도 있어서 전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는 2,800을 넘는 그림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FMC 전후, FMC 이후 여러분들도 페드워치 들어가셔서 7월 F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얼만큼 움직이는지를 좀 체크해 보신다면 시장을 좀 더 열어놔도 될지 아니면 네. 조금 닫아놔야 될지 좀 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FMC든 아니면 물가든 지표가 나왔을 때 그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네. 움직이느냐가 네. 중요한 건데 뭐 사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충분히 네, 답변을 네. 해 주셔서 네. 그 흐름을 좀 민감하게 캐치하시고 말씀해 주신 조언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네. 뭐 항상 그렇지만 잘 가는 것이 있고 못 그렇죠. 가는 것이 가는 것이 있는데 있고. 요즘에 그런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뭐 지난주 그동안 강했던 기계나 중국 소비주는 뭐 하락 네, 맞습니다. 반전하는 모습, 제약바이오 2차 전지는 좀 반등해주는 네.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근데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는 또 기계가 막 튀고 또 그쵸? 뒤집어지고 예, 막 그러기도 했죠. 네.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야 이거 좀 심하다. 네. 하루하루가 너무 급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있었던 흐름들이 약간은 금리 인하, 채권 물이 떨어졌을 때 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인터넷,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업종들이 좀 반등을 세게 했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좀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FMC랑 물가 결과가 좀 잘 순조롭게 지나가게 된다면 저는 6월 달 들어서 좀 강했던 제약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그런 업종들이 좀 반등을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흐름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네. 같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그렇죠. 흐름들이 좀 그대로 네. 올해 상반기 흐름이 그대로가 아니라 네. 지난주의 지난주. 흐름이 비슷해질 지난주 것 흐름. 같다. 또 하나는 작년 11월, 12월 흐름. 작년 11월, 12월이 채권물이 5%에 있었을 때 3.7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1월 초에.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외국인 선물은 8조 5천억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반도체 플러스 성장주가 시장을 저점 대비 고점까지 17%를 끌어당겼거든요. 네. 저는 그런 그림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최근 2차 전지가 좀 많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뭐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빠지다가 올라온 거라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대응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있고 인터넷도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고 네. 반도체는 뭐 닉스보다는 전자가 조금 더 나았지 않을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기계나 소비주들은 조금은 비우자 조금 덜어내고 성장주 쪽으로 이동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 얘기하셨는데 네. 중국의
이제 제조업과 관련 있는 화학주가 오늘 사실 아주 많이 반등을 맞습니다. 했고 네. 사실 바닥에서 은근히 걔네들도 많이 올라왔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화학주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 뭐 중국 경기 회복 그리고 특히 제조업 쪽에 좀 기대할 심리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 경기에 그리고 중국 증시 맞물려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반등의 여지에 있지 않을까? 2차 전지도 말씀드린 게, 자, 이제부터 쭉쭉쭉 올라갑니다라고 보이거는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른 되돌림 정도를 그렇죠. 일단은 기대해보자라는 차원이고, 화학업종도 거기에 그와 맥을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많이 빠져 있었던,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들을 좀 바라볼 때고, 중국 플러스 성장주 쪽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던 중국 소비주들은 좀 덜어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가 중국 소비주 ETF의 수익률을 보면은 잠시만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네. 4월, 5월 달은 괜찮다가 6월 달에 좀 많이 빠지거든요. 이게 10년 넘는 데이터군요. 네. 2012년 이후 데이터인데 네. 6월 달에 상승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네. 12년 중에 한 번밖에 없어서 6월 달은 좀 조심하자. 보통 1분기 실적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워낙 계절성으로 되게 좋아서 그게 좀 반등을 좀 세게 하는 그림이었는데 6월 달엔 좀 쉬었다 가는 게 맞지 않을까? 6, 7월 달엔. 그래서 저는 중국 소비주는 조금 쉬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아까 들어오면서 들었던 컨트레리언 역발상 투자가 지금은 조금은 필요한 그게 더 오히려 시점입니다. 지금 오히려 네. 모멘텀이 아니다. 네. 일부랑 또 다르네요. 단기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중국 소비주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중국 소비주라고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돼 있는 종목들이 네. 사실은 미국에서 잘 팔려서 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바뀌었으니까 네. 저 계절성도 안 맞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질문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스토리고 뭐 최근 음식료 뭐 미국 좀- 잘 팔린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화장품도 근데- 마찬가지고. 네, 화장품도 네. 마찬가지고 뭐 중국뿐만 아니라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추세 반전은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추세가 바뀔 거다. 아래쪽으로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네. 네. 추세가 바뀌는 과정인데 뭐 아시다시피 쫙 올라왔다가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건 거의 없거든요. 저점에서 쫙 치고 올라와서 움직일 때 여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직까지 좀 뭐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아직까지 추세 전환을 하지 못하고 네. 있어요. 단기 이동평균선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보통은 이렇게 올랐다가 어느 정도는 쉬었다가 네.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턴어라운드하는 시간을 벌어준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소비주라든지 음식료 쪽들이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 이만큼 올라왔으면 한 3분의 1 정도는 쉬었다 가야 된다.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쉬었던 애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 많이 올랐던 업종들은 조금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반대로 매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멘텀보다는 컨트리언이 더 맞다 네. 지금은. 네, 지금 알겠습니다. 맞다고 네.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이제 FOMC 전후에서 아이고 쉬어가네 이 녀석들 할 때 아이고 하면서 좀 담아야 될 그런 네. 업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담아야 될 것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주 그리고 반도체 계속적으로 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FMC 이후에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저는 2,850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또 뭐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렇긴 한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7월 초까지는 일단은 2차 전지하고 인터넷하고 반도체를 들고 가자 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리면 재밌는 지금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2,800 얘기만 하냐라고 하시는데 12개월 선행 확정 실적 PBR 1배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2,770, 60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향 조정됐거든요, BPS가. 그래서 지금 얘까지도 2,82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800선 대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2,800선 중후반대까지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무리가 없는 숫자라서 거기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해도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관련해서 이제 2,850이면 지금 2,700이니까 네. 150포인트면은 5%가 넘는 수치거든요. 네. 그러면 지수가 5%가 오르려면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어갖고는 죽어도 그쵸. 못 간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투자 전략 아까 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낫다라는 네. 것과도 연결이 돼서 네. 장이 네.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럼 왜 더 좋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실적은
닉스가 더 좋아요. 네. 네, 그리고 2025년에는 2018년 2분기 실적 고점을 넘는다라는 전망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닉스는 전자는 아직까지 좀 못 미치고. 그런데 주가 흐름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닉스가 나쁘고 전자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보시면은 주가 흐름이 완전히 엇갈렸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전자인데 전자는 4월 고점 이후 계속 빠져서 지금 75,000원에서 계속 보둥보둥 네.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닉스는 아우 차트 예쁘다. 네. 차트 너무 이쁘죠? 네. 하이닉스도 잠깐 담았었는데. 네. 네. 아, 근데 저는 약간의 그 키 맞추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사자는 게 아니라 네. 매니저분들한테도 그게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전자가 좀 좋아 보여. 그러면은 그럼 닉스를 팔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둘 다 오버히트 할 텐데 지금 보면은 똑같이 오버히트 해놔도 닉스는 이만큼 오버히트 폭이 커졌고 전자는 거의 언더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갔는데 여기를 조금 덜어서 이쪽으로 가자라는 정도고 조금 배팅을 한다면 오버히트 비율을 좀 전자를 조금 더 높여가자. 얘를 언더하자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전자는 뭐 저는 지금 75,000원 선대에서 등락을 보이면은 뭐 79,000원 여기서 저항을 맞고 있는데 8만원 이상은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고요. 뭐 한두 주 사이에. 그리고 닉스는 뭐 빠져서 무너진다는 그림보다는 18만원, 19만원 네. 깨지면은 사도 되는 구간으로 들어간다. 변동성이 좀 있다면은 계속적으로 사도 구간으로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저는 트레이딩 측면에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FMC 전후의 흐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반도체 중에서는 전자를 조금 더 선호하고 그리고 2차 전지랑 인터넷을 좀 담아가신다면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좀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수는 5%, 6% 정도 반등할 텐데 그 와중에 10% 정도의 상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제가 하나 진짜 마지막으로 네. 항상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6월을 저희가 시작하고 있고 거의 7월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상단이 2,850이면 네. 하단으로는 얼마 정도를 지금은 제시하고 계세요? 지금은 하단은 통과했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네. 조정받아도 2,700선 지지력 테스트지 여기서 지금이 완전 하단이다. 네, 박스권으로. 네. 그러니까 6월 전망을 쓰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무리 봐도 2,630을 깨진 않을 것 같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월간 전망을 쓰면서 지금 5월 말이 2,630인데 하단 2,630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 지지선은 2,630이다. 다만 심리적인 수급적인 변화가 있어서 언더슈팅이 나오면 2,600선 테스트는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썼을 정도로 전 2,630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권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좀 하단을 좀 더 높여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BPS랑 EPS가 상향 조정이 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2,620, 30에서 지지력을 확보해줬던 레벨이 지금 또 2,660에서 80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2,700을 살짝 깨는 경우는 있어도 지난번 2,630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네. 2,600선 후반, 2,700선에서 바닥을 잡고 2,800선을 향하는 그림들이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는 삼성전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 정도의 증시 밴드하고 삼성전자 75,000원이 네, 하단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네. 가장 편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